안녕하십니까. 4월 8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최근 그야말로 미쳐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그런 은행들을 일삼고 다니고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물론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볼 때는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러고 다녀도 여권 분열만 없다면, 여권이 분열만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51대 49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많이 힘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역시 단점이 너무나 많은 후보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압도적인 1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의 지지율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재명은 죽어도 찍지 못하겠다는 비호감 여론은 현재의 이재명 지지율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사법 리스크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리스크라는 얘기죠. 특히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남아있게 된다는 부분, 헌법 84조 얘기입니다. 이재명 본인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은 다 중단된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지만 여론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재명은 신뢰성이 전혀 없는 정치인이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이런 이미지가 워낙 강하게 지금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대선 기간에도 아마 모르긴 해도 분명히 말 바꾸기, 거짓말 분명히 또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걸핏하면 욕설을 해대는 인간성, 이 부분 역시 이재명에게는 리스크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같은 리스크들을 종합해 볼 때 국민의힘에서도 분열 없이 후보를 선출해서 1대1 구도가 형성되면 결국은 51대 49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결심하고 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향해서 탄핵 찬성이나 반대를 뛰어넘어서 우선은 이재명을 두드려 잡는 데 집중해달라, 이렇게 한마디를 한다면 아마 이재명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윤석열 리스크, 이 부분이 무엇보다 더 두려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재명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이재명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인용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시키지 못해서 안달을 부리는 것도 윤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폭발 있는 리스크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김만배를 비롯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재판에 정인으로 채택돼서 6차례 정인으로 나오느라 이렇게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제까지 5차례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첫 번째로 정인 출석을 거부할 때는 국회와 당의 일로 바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그 형편없는 보나마나한 불출석 사유서조차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5번 연속 불출석하고 과태료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과태료도 2차례 부과됐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정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정인 소환을 포기했습니다. 이재명이 힘으로 재판부를 굴복시킨 셈입니다. 글쎄요, 본인이나 지지자들은 재판부로부터 항복을 받았다 이러면서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 질서를 파괴한다는 이미지가 더욱 공고해졌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온갖 지저분한 수법으로 재판을 연기해온 사실을 온 국민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사법부를 무시하고 겁박한다, 이런 이미지가 더 씌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 역시 신경을 고추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재판 속도 조절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유일하게 시간을 끌 수 있는 소송서류 미수령 수법을 또 써먹다가 대법원이 집행관을 보냈다라고 언론에 공개해버렸습니다. 개망신을 준 것이죠.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지금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심 소송 서류 접수 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송달이 되지 않자 급기야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 남부지방법원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하고 이걸 언론에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31일 이재명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보냈는데 반송 처리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인간이 명색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내일 모레 대선 후보 등록을 하겠다는 인간이
또 폐문부재 이런 잡범들이 사용하는 그런 수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지저분하고 추잡스러운 인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쪽팔린 줄도 모르고 수치심도 없는 이런 천하의 말 그대로 천하의 잡놈입니다. 천하의 잡놈이 대통령이 되겠다니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편송달이 되지 않으니 인천 계양에 있는 집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무실이 있는 인천지법과 서울 남부지법의 집행관들에게 직접 가져다 주라고 촉탁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무죄로 상고를 하지 못했고 또 검찰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이재명이 소송 기록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상고심 심리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렇게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이재명 측에서는 검찰의 상고 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이 시간을 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검찰의 상고 이유서 송달을 지연시키는 동안 딱 그만큼인 것입니다. 이재명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게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은 한 5월 초부터 사건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6월 3일 대선 이전에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선 기간 내내 선거법 상고심 재판 얘기가 이재명을 괴롭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의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사건 재판도 이제 23일 재개됩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재판이기도 하죠. 뇌물 금액이 무려 800만 달러였습니다. 800만 달러면 당시 환율로 111억 원이나 되는 돈이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맥시멈인데 이재명의 3자 뇌물은 최소 징역 10년은 선고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조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역시 이재명이 시간 끌기로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건 벅꾸라지도 아니고 재판마다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그야말로 참 잡범의 양아치 수준입니다. 법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신진우 부장판사였죠. 기피 신청을 했는데 신진우 부장판사를 비롯한 좌우 배석 판사들이 모두 인사이동을 해버렸으니까 법관 기피 신청이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각하 결정을 하고 이제 이재명에게 그 각하 결정문을 송달을 하는데 무려 8번 송달 시도 끝에야 이제 이재명이 수령했다고 합니다. 지난 23일 공판 준비기일에는 이재명 측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그리고 김성태 전 상방울그룹 회장 이쪽 이제 법률 대리인들끼리 법정에 나와서 앞으로 재판 절차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불법 송금과 관련한 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은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은 물론이고 미국의 대북 제재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것이고 이재명은 국제법정, 미국 법정에 서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은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할 정도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1위지만 비호감도 역시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그야말로 쪽쪽 빨아주고 있는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2월 14일과 15일 그리고 4월 5일과 6일 두 번에 걸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왜 이렇게 2월달과 4월달 이렇게 덤성덤성 여론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두 번에 걸쳐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호감이 가는 인물을 물었더니 이재명이 33%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12%로 범보수 주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두 자리 숫자로 나타났고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이 순서로 지지율이 나타났습니다. 비호감도 조사에서도 당연히 이재명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JTBC가 이재명의 비호감도 수치를 화면에는 띄우면서도 기자가 입으로 직접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민망한 숫자였던 것입니다. 1위 이재명의 비호감도는 무려 36%였습니다. 호감도가 아까 33%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호감도보다 3%포인트나 높은 36%가 이재명이 싫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2위부터는 이제 김문수 장관,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10%, 9%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이재명의 비호감도가 너무 높으니 기자가 설명을 하면서 그냥 이재명이 1위다. 이렇게만 말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JTBC는 그러면서
호감도, 비호감도가 동시에 다 높은 것은 둘 다 일종의 인지도 조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애써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인지도 조사 성격이다 보니까 호감도도 높고 비호감도도 높아졌다.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JTBC는 이재명의 비호감도가 높은 것조차 이재명의 주목도를 높여서 중량감을 키우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또 이재명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높은 비호감도 극복이 과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등 그야말로 오락가락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주당의 비주류 3인방인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세 사람이 대선과 개헌론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론에 반대하는 이재명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개헌을 매개로 한 신상김의 단일화가 이루어질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당내에서는 압도적인 1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삼김이 개헌을 매개로 단일화를 이루어내면 개헌을 거부하는 이재명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7일 어제 개헌과 내란 종식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아니하다라고 이재명을 직격했습니다. 앞서 김동수와 김동연 지사도 우원식의 개헌론에 찬성한다면서 이재명을 비판했는데 김부겸 전 총리까지 이제 합세한 것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국민의 요청은 분명하다. 탄핵 이후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묻고 계시다. 개헌 로드맵만큼은 분명히 제시할 책무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재명에게 개헌 로드맵을 제시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 역시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그 임기 2년이 아까워서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권력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이재명은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저딴 소리를 하면서 우원식의 개헌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5년을 누릴 수 있는데 굳이 개헌을 해서 임기를 단축시키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제 물론 얼마나 뜨거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개헌을 매개로 이제 서서히 반 이재명의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